한국사 원격 수업 13차 시 후삼국과 고려의 건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과서 68에서 69페이지를 보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후삼국의 통일 과정을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고구려 유민들이 발해를 세워 남북국 시대가 전개되었다는 것을 공부했죠. 통일 직후 신라는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대내외적 발전을 이루었으나 신라 말기 진골 귀족들의 왕위 쟁탈전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국정 운영 능력이 상실되어 지방에서 반독립적인 호족 세력이 성장했다는 것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신라말 호족들은 아직 독자적인 국가나 정권을 만든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반독립적이라고 했으나 이제 호족들 중 유력한 자들이 독자적 국가를 선포해 완전 독립하면서 다음과 같이 후삼국 시대가 전개됩니다. 그중 후고구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후고구려는 현재 강원도 원주 지방의 농민 반란군이었던 양길의 휘하에 있다가 세력을 키운 궁예가 송악을 근거지로 건국한 국가입니다. 송악은 예성강의 병난도를 통해 해상무역을 하며 힘을 키워 고려를 건국한 왕건의 근거지입니다. 이때 왕건은 아직 왕이 아니었고 궁예의 휘하에 있었는데요. 903년 금성을 점령하며 위상을 높이게 되죠. 교과서 68페이지의 지도를 보시면 금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곳을 후고구려가 점령하면서 후백제를 위아래에서 압박할 수 있게 됩니다. 궁예는 904년 국호를 마진으로 변경한 후 광평성을 설치하며 국가체제를 정비하였고 905년에는 철원으로 천도하였습니다. 911년 다시 태봉으로 국호를 변경한 후 스스로 미륵부를 자처하며 전제정치를 도모하다가 호족들에 의해 축출되고 말죠. 이때 호족들은 위상을 높이고 있던 왕건을 왕으로 추대했고 왕건은 국호를 고려로 하며 후고구려를 계승하게 됩니다. 그럼 고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왕건이 건국한 고려는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갖고 있었고 천하 의식을 드러내며 독자적 연호로 천수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국 다음 해에 자신의 근거지인 송악으로 천도하였죠. 다음으로 고려와 대립각을 세우게 되는 후백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후백제는 견훤이 완산주에 건국한 국가로 중국과 외교를 맺는 등 안정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또한 후백제는 충청도와 전라도에 위치하여 경제력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월등했고 이를 바탕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확보하여 고려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다시피 후백제와 고려의 경쟁의 승자는 고려이지요. 군사력이 우수했던 후백제가 왜 무너졌을까요? 둘의 결정적 차이는 신라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고려는 신라에 대해 우호적이었고 후백제는 적대적이었는데요. 이는 민심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지배자로서의 품성의 차이랄까? 결국 지방 곳곳의 호족 세력들은 견훤보다는 왕건에게 힘을 보태게 되고 930년 고창 지역의 호족들이 왕건에게 힘을 보태면서 둘의 경쟁에서 고려가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이후 백제는 후계의 문제까지 발생하면서 견훤의 장남이었던 신검이 아버지 견훤을 김제 금산사에 가둬버리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이후 상황을 살펴보면 926년 거란에 의해 멸망당한 발해의 유민들이 고려에 망명하였고 935년 신라 경순왕의 항복과 견훤의 투항이 이어지며 고려는 막강한 힘을 확보하게 됩니다. 끝까지 저항하던 후백제의 신검을 936년 1, 2천 전투에서 격파하며
936년 드디어 후삼국을 통일하고 민족의 재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통일을 완성한 고려가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를 공부하겠습니다. 고려 태조의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경쟁 관계였던 후백제보다 후발주자였고 군사력에서도 밀리고 있던 고려가 최후의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은 바로 민심이었습니다. 견훤은 신라의 적대적인 태도를 드러내며 지배자로서의 품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신라 말 지배층의 수탈에 지쳐있던 백성들을 위로하기는커녕 신라가 했던 것처럼 가혹하게 수치하며 민심을 잃게 되었죠. 반면에 왕건은 신라의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며 품격 있는 지배자의 모습을 보였을 뿐 아니라 민생 안정을 위해 취민 유도를 내세우며 법으로서 세율을 10분의 1로 정해 호족들의 가혹한 수치를 금지하였습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흑창을 설치하는 등 신라 말의 혼란 속에 힘겨워하던 백성들을 위로하였죠. 흑창은 성종 때 의창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다음 왕건의 강점은 지방 곳곳에 독자적 세력을 구축하고 있던 호족에 대한 우대였습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호족들에게 예의를 갖춰 후하게 대우해 줌으로써 마음을 얻었고 그 마음은 결국 고려의 국력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중패비사라고 하는데 왕건은 왕시성을 하사하는 사성정책, 유력한 호족의 딸과 결혼하는 정책을 통해 호족들을 우대하였습니다. 한 가지 문제라면 왕건이 29명의 부인을 두는 바람에 왕건 사후 왕위 계승 분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신들에게 역분전이라는 토지를 나누어 주어 공로에 대한 보상을 확실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왕건은 호족들의 독립적 성향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통제정책으로서 사심관 제도와 기인 제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사심관 제도는 유력한 호족들을 사심관, 즉 관리로 삼아 수도에 거주하게 하면서 출신 지방의 호족을 관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호족의 독립적 성격을 없애고 관리로서 왕의 통치체제에 편입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인 제도는 호족들의 자제를 인질로 삼아 중앙에 파견하게 한 제도로 신라시대 촌주들을 견제하기 위한 상수리 제도와 유사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호족 통제 정책은 호족을 견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정비되지 못한 지방 통치를 보완하는 목적도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태조는 태봉과 신라의 제도를 참고하여 정치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신하들에게 예절을 강조한 정계와 계백 요소를 만들어 읽게 함으로써 질서를 유지하고자 했고 후대의 왕들에게는 훈요 10조를 남겨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훈요 10조는 다음과 같은데 교과서 6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조를 통해 고려가 불교를 중요시하는 국가였음을 알 수 있고 2조를 통해서는 고려가 건국 과정에서 풍수지리설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사상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조에서는 중국의 문화라고 해서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다는 구절을 통해 자주성을 강조하는 고려의 기풍을 알 수 있으며 거란을 짐승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볼 때 반거란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조는 옛 고구려 수도인 서경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때 고구려 계승 의식을 표방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6조에서는 불교와 전통신앙을 섬기는 연등회와 팔관회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민심의 통합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태조의 마지막 정책인 북진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고려는 고구려 계승의식을 표방했기 때문에 서경을 중시하였고 발해 유민을 형제로서 포용했으며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에 대해 적대적이었습니다. 심지어 태조는 거란이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보내온 낙타 50피를 만부교 다리 밑에 묶어놓고 굶겨 죽이기도 했지요. 결국 태조는 북쪽으로 진격하여 국경선을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 올려놓게 됩니다. 다음 지도는 통일신라부터 조선까지의 국경선 변화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이니 참고삼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후삼국의 통일 과정과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 태조 왕건의 정책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태조 이후 고려의 정치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